낡은 옷의 노인이 조용히 봉투를 내밀자 은행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런 분은 상담 불가입니다. 복지센터로 가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쥐며 중얼거렸다. 돈은 없어도 인격은 팔지 않았는데 말이야.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노인을 외면한 채 서류를 정리했다. 다음 손님이요. 노인은 한 걸음 나가다 멈춰섰다. 이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엔 믿기 힘든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고시원 건물. 새벽 5시 30분 한기석은 좁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지 수거는 새벽 일찍 시작해야 하루 벌이가 나오니까요. 기석은 몸을 일으키며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회색빛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괜찮게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기석은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나이 탓도 있지만 무거운 폐지를 나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곳곳에 무리가 왔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기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낡은 작업복이 일상복이 되었습니다. 오전 6시 기석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폐지 수거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마트 앞, 오피스 건물, 아파트 단지 등을 차례로 돌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들을 모았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리된 박스들을 내어줬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별 말씀을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경비원의 따뜻한 말에 기석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기석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500원짜리 컵라면이었지만 기석에게는 소중한 끼니였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 화면에는 몇 개월 전에 받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기석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래, 그걸로 됐다. 기석은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은 실패했지만 아들만큼은 성공했으니까요. 사진 속에는 아들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여자도 보였습니다. 김서린이라는 이름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참 고운 얼굴이네. 기석은 며느리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차가운 사람인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내내 기석은 폐지 수거를 계속했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찰 때까지 박스와 신문지들을 모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끌고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것이 기석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폐지 수거 업체에 도착해서 모은 폐지들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15kg이네요. 7,500원입니다. 업체 직원이 돈을 건네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7,500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기석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기석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샀습니다. 3,000원짜리 할인 도시락이었지만 나름대로 든든한 저녁이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기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0여 명 두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기석의 회사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장을 정리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도윤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이야. 왜 무리한 사업을 했어? 아들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부자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기석은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아.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난 목요일 아침 기석은 평소와 다른 일로 외출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로 은행을 방문해야 했거든요. 몇 달째 밀린 보험료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석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스럽게 입어도 낡은 티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과 정장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기석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은행에 오네. 혹시 노숙자 아닌가? 기석은 들리는 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번호가 불려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기석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건강보험료 납부하러 왔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기석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숙자분은 사회복지 창구로 가세요. 여기서는 일반 고객만 상대합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기석이 해명했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기석은 주민등록 등본을 꺼냈지만 직원은 대충 보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업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여성이 기석 뒤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김서린이었습니다. 기석의 며느리였지만 기석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린도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업무가 급한데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린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린의 세련된 모습을 보고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업무 보시는 거죠?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서린이 말하자
직원은 즉시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분은 창구 이용이 어렵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왔는데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업무가 있는데요. 복지 관련 업무는 다른 곳에서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의 차가운 말에 설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따로 처리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기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진에서 느꼈던 차가운 눈빛이 실제로도 그대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복지센터 주소 알려드릴까요? 직원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기석은 그 종이를 받으며 설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아들의 결혼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시아버지라고 밝히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석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받지도 못한 보험료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기석은 잠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일까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마음은 차가운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여겼어요. 설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숙자로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기석은 설인이 말한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건강보험료 납부 도와드릴게요.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기석이 말하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고시원 주소 확인했거든요.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석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온 기석은 다시 아들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설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본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기석은 자신을 의심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은 분명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석은 우연히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다. 기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 상견례가 있어요.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에 초대받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와도 되겠니? 네, 설인이도 시아버님을 뵙고 싶어 해요. 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은행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했습니다. 상견례가 있기까지 며칠 남은 주말, 기석은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10년 전 사업할 때 입던 정장이 한 벌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많이 말라서 옷이 헐렁했지만 그래도 작업복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구두도 닫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사람 구실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상견례 장소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이런 곳이 어색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설인, 그리고 설인의 부모님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기석이 다가가자 도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응, 늦었니?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기석을 보더니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설인입니다. 설인이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석도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도윤이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설인의 부모님도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석에 비해 훨씬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설인이 자신의 가족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은행 지점장 하세요. 벌써 2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죠. 설인의 말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며칠 전 은행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톤이 똑같았습니다. 지점장이시라니 대단하시네요. 기석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설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셨는지요? 제조업 쪽이었습니다. 기석의 대답에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럼 공장 같은 거 하셨구나. 지금은 많이 어려우시죠? 설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말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은행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기석이 대답했지만 설인은 계속 캐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특히 제조업은 더 힘들고 지방에서 사업하기 힘드시죠?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했었어요. 기석의 정정에도 설인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요즘은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설인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무시하는 기색이 더 강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설인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은행에서 일하시는군요. 기석이 말하자 설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은행 업무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강남 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남 지점이라는 말에 기석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갔던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네요. 네, 좋은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좀 곤란한 분들도 오시긴 하지만요. 설인의 말에 기석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설인은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 과시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기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윤 오빠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잘 커서 지금처럼 성공했잖아요. 설인의 말에는 기석을 깎아내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덕을 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기석은 조용히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점장 딸이라니 좋은 인연이겠네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말이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설인은 기석에게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반갑다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니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직접 나서서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했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기석은 마음속에 맺힌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설인이 정말로 은행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석은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구멍난 작업복과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설인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기석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설인이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았던 그 세련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번호가 불려서 설인의 창구로 갔습니다. 설인은 기석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본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센터로 가세요. 기석은 설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복지센터에서 찾으면 되겠군요.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석은 지갑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정리할 때 남겨둔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둔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설인에게 내밀며 기석이 말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설인은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석산업 예금 잔액 32억 원. 설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정말 고객님 통장인가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 통장 맞습니다. 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인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숙자 취급했던 사람이 32억 원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설인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차분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는 거죠? 고객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줄. 아, 그럼 돈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기석의 질문에 설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직원이 고객을 무시했나 보네. 요즘 은행 직원들 교육이 안 되어 있어. 설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실수를 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기석의 말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2억 원이나 있으면서 왜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지 말입니다. 기석은 통장을 다시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기석이 은행을 나간 후에도 서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리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 거지 같은 차림으로 와서는 32억 원이나 있다니. 요즘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검소하게 산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동료들의 말에 서리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서리는 도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32억 원이나 있는 통장을 보여주셨어. 근데 차림새는 정말 초라했거든. 서린의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셨어? 60대 후반 정도. 키는 보통이고 말수가 적으셨어. 도윤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름은 모르겠어? 글쎄, 통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서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고시원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것이 씁쓸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런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까? 기석은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이 걱정되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무슨 일이니? 결혼식 리허설이 이번 주말에 있어요. 아버지도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서린과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겠다. 감사해요, 아버지.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웨딩홀에서 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이 되어 기석은 다시 한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와 달리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린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도윤의 동료들까지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석이 들어서자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기석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리는 하객들과 인사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양가 소개를 했습니다. 서린의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가문이네요. 신부가 복이 많구나. 하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서린은 우쭐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린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랑 측 가족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소개는 간단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서린이 마이크를 받아 덧붙였습니다.
우리 예비 시아버님은 지방에 계신다더라. 아, 사업 실패하셨다죠? 설인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이 기석에게 향했습니다. 기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으니 대단하시죠. 설인이 덧붙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석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기석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이는 기석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32억 원 통장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아버지 한기석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설이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은행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상담 불가라고 하셨죠. 복지센터로 가라고도 하시고 순간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숙자 취급하셨던 일 말입니다. 기석의 말에 설이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약혼자가 나를 노숙자로 오해해서 은행에서 쫓아냈단다. 기석의 설명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하객이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설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설인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은행 직원이 그래도 되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설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설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설인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오빠 저는 설인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2억 원 통장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인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허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허설이 엉망으로 끝난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설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정말로 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 씨,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문제죠. 도윤의 말에 설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회사에 갈 수가 없어서. 1시간 후 도윤은 설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설인은 부은 눈으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낡은 옷을 입고 오셔서 저는 정말로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지센터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32억 원 통장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서린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서린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린 씨는 돈이 있으면 정중하게 대하고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32억 원이 없었다면 계속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도윤의 질문에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건 저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사과해야죠. 도윤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석이 폐지 수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망쳐서. 기석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서린이가 잘못한 거죠. 그 친구도 실수했을 뿐이야. 나를 정말 몰랐으니까. 기석이 서린을 감싸주려 했지만 도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사업 정리할 때 남긴 거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도윤의 질문에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너희 어머니를 잃고 너와도 멀어진 상황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기석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다.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 서린은 용기를 내어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석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린 씨, 여기 어떻게? 아버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서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은행에서 아버님을 무시한 일 정말 죄송해요. 서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죠? 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기석의 너그러운 말에 서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도윤 오빠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다만,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서린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서린 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도윤의 말에 서린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기석을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린은 고시원 앞에서 기석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기석이 리어카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수거해서 지쳐 보였지만 서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 씨, 또 오셨네요. 아버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서린의 진지한 표정을 본 기석은 고시원 1층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서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서린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석은 깜짝 놀라서 서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그때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서린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기석이 서린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서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도윤 오빠 말이 맞아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일은 됐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기석의 너그러운 말에 서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윤 오빠가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기석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학교 다닐 때도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곤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서린은 도윤의 그런 면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가정에서 제일 금기입니다.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도윤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 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기석이 서린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서린이 봉투를 열어보니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기석 명의로 서린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당신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기석의 말에 서린은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선물까지 주다니 기석의 인품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기석의 말에 서린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린은 은행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고 특히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업무 봐드릴게요. 낡은 옷을 입고 온 할아버지에게 서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서린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린의 변화는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은행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여전히 서린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린이가 정말 변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기 어려워.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기석의 조언에도 도윤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리는 다시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부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로요? 네, 진심이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서린의 진심을 느낀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봉사활동을 해볼까요? 토요일 기석과 서린은 함께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서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서린에게 고마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서린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린은 평소처럼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이 은행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린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린 씨. 업무 중에 죄송해요. 기석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린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받고 있었거든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시간 있을 때 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서린은 정성스럽게 기석의 업무를 처리해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기석이 일어서려 할 때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뭐든 말해보세요. 도윤 오빠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린의 고민을 들은 기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도윤이는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변했는데 믿어주지 않아요. 변화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기석의 조언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와 만나셨다면서요? 응, 정말 많이 변했더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워요. 도윤의 말에 기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믿음이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거든. 기석의 말에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서린은 기석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은행에서도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린은 혼자서 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기석과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왔네요. 복지센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린은 이제 이곳의 단골 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도윤이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서린을 발견했습니다. 서린은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고맙다, 얘야. 내가 오면 여기가 환해져. 할머니의 말에 서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도윤은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 씨,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걸려온 도윤의 전화였거든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복지센터에서 봤어요. 아, 오빠가 봤구나. 부끄러워요. 왜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도윤의 말에 서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변했네요. 오빠.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도윤의 말에 서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계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서린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기석은 여전히 고시원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기석은 우연히 서린이 근무하는 은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린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업무 봐드릴게요.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에게 서린이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기석을 본 서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바쁜데 괜찮나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요.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린은 최근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줬고 기석은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기석의 말에 서린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이 은행을 나서는데 창문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따뜻한 햇살이 기석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전해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유라 씨 아버지 이름이 혹시 유성표 맞니?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 표정으로 정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답해. 유성표 맞지?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긴 침묵 끝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정순이지만 지금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다는 게 어딘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우리 가족이 되려는 사람인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여자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정순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민호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등록금이 부족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모자랐어요. 결국 정수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장신구이자 정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휴학하고 일하겠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골목길을 걸으며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손에 들린 반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저울에 올리며 가격을 말했을 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모시고 올게요. 현재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이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때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정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순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삼촌이 결혼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을 뿐이야.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드디어 삼촌도 결혼하는구나. 새 이모 어떤 분이에요? 그게 할머니도 아직 못 봤단다. 그럼 삼촌이 혼자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해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정수는 민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라 씨가 어떤 사람이니? 어떤 일을 하고?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나이는 몇 살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36살이고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유라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구나 싶어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럼 유라 씨도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네,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의젓한 것 같아요. 저를 정말 잘 챙겨주거든요. 민호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호야,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결정한 거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직장 동료로 알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렸어요. 정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평소보다 말이 적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어머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민호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정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직감이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성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낸 지금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건 기뻐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닥쳐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상하게도 남편 성표가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 밤과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정수는 민호의 첫 번째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두고 떠나버렸죠.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민호가 행복해 하는데 어머니가 걱정만 할 수는 없지. 정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의 어색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지은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삼촌 예비 신부 만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네, 할머니. 저도 새 이모 보고 싶어요. 지은이의 밝은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가족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정말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정수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정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유라를 칭찬했지만 평소보다 말이 많고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 집은 어디라고 했지? 강남 쪽이에요. 강남이라는 말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딸을 키우며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민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자세한 건 유라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대답을 피하는 걸까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지만 정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라입니다. 반가워요. 정순이에요. 거실은 비싼 가구와 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안 계세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 유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민호 씨 만나서 많이 의지가 되어요. 유라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정수는 그 미소에서 사랑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순간 유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정순이 더 물으려 했을 때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세한 건 나중에 천천히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왜 민호까지 나서서 말리는 걸까요? 유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뭔가 무서워요. 웃을 때 눈이 안 웃는 것 같아요. 정순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라의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유라 씨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은 거 없니?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민호의 대답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수는 민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한테 정말 숨기는 거 없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민호는 피곤하다며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남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라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민호의 어색한 태도까지. 며칠 후 정수는 혼자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반찬 가게에서 사장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정순 씨, 아들이 결혼한다며?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순이 말을 하던 중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신부가 유성표 딸이에요?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성표?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릴까요? 유성표가 누구죠? 아, 몰라요? 예전에 큰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피해 입혔는데 그 사람 딸이 유라라고 하던데.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성표? 이제 기억났어요. 20년 전 남편 성표가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네. 아, 아니에요. 그냥. 정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사기를 당했던 그 서류들이. 한참을 찾던 끝에 낡은 상자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성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 성표가 투자했던 돈,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든 그 사기 사건의 주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웬 서류를 다 꺼내놨어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유라 씨 아버지 이름이 혹시 유성표 맞니?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으로 정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대답해. 유성표 맞지? 긴 침묵 끝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하필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정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정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 성표가 유성표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가 다가왔지만 정수는 그를 밀어냈어요. 진정하라고? 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유라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기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정수는 일어서서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유라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했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웃기지 마라. 정순이 소리를 질렀을 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의 놀란 얼굴을 본 정수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럴 순 없었어요. 지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삼촌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정수는 다시 민호를 마주봤습니다. 민호야, 어머니한테 정확히 말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민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라도 알고 있다는 거니? 네. 유라도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라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던 거군요. 정중한 인사, 친절한 미소, 정성스러운 요리까지 모든 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지. 그 사기꾼 딸과 결혼하겠다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정수는 민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유라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분명 뭔가 말했을 거야. 민호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수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말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게. 정순이 현관으로 향하자 민호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왜 안 돼? 뭐가 그렇게 급해?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민호의 말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민호야, 어머니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 여자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순 여사님이시죠? 저는 유라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유라가 전화를 걸다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가면을 벗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죠.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만나자고 하네. 너도 알고 있었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만나지 마세요.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냥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호의 반응을 보니 정수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유라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너는 그 여자 편이구나. 어머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왜 그렇게 만나는 걸 말리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정수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복수인지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유라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유라가 나타났어요. 오늘의 유라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표정에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라가 앉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정순도 단단히 마음먹고 마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수를 위해 민호 씨에게 접근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정수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네, 맞아요.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정순 여사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 원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정순 여사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유라의 차가운 말에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파멸시켰다고? 내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는데. 사기꾼이라뇨? 제 아버지는 정당한 사업을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당한 사업? 우리 남편이 전 재산을 날렸는데. 정순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건 사업이 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요. 유라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유라의 눈에서 진심 어린 분노를 봤어요. 혹시 이 아이도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유라 씨,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정말 몰라요? 뭘 했다는 거예요? 유라의 반응을 보니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가짜 사업 계획서로 사람들을 속였어. 없는 공장, 없는 계약서로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쳤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라가 격하게 부인했지만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피해를 봤어. 어떤 사람은 집까지 잃었고 어떤 사람은 병까지 얻었어. 유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니까 몰랐겠지. 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정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유성표 사기 사건을 다룬 기사였어요. 유라가 그 기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와 다르지? 정순이 물었을 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 경쟁자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딸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거군요. 유라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복수할 이유는 없어요. 유라는 신문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민호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복수 때문이었죠?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호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 민호 씨와 어머님이 싸우는 걸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라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님과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결혼을 취소하겠어요. 민호 씨한테 진실을 말하고 유라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걱정이 됐어요. 민호가 얼마나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짓으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유라가 일어서려 할 때 정순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유라 씨. 네. 정말 민호를 사랑한 적 없어요? 조금도? 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정수는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유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순이 물었을 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없어요. 정순의 말에 유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유라 씨,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어머니한테 속아서 복수를 생각했던 거니까. 정수는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를 정말 사랑하게 됐다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생각해 볼게요. 정순도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유라의 눈물을 보니 진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순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호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왜 접근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까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민호가 용서해준다면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약속드릴게요. 유라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한테 잘해줘야 해요.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었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민호한테 말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이 힘들 거예요. 각오는 됐죠? 네, 감당할 준비가 됐어요.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진짜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해요. 알겠어요, 어머님. 유라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호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용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유라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던 유라의 약속이 지켜질지 불안했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정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쯤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유라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직접 유라 씨한테 들어보세요.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유라가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때였어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지금 시간 돼?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전화 너머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곧 갈게요. 30분 후 유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서 와요. 정순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유라는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야,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했어? 민호 씨.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호 씨에게 접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무슨 뜻이야? 복수? 복수 때문이었어요. 유라의 고백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수? 뭔 소리야? 제 아버지가 유성표예요. 민호 씨 가족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의 딸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유라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걸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민호 씨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셔서 민호 씨 가족을 원망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유라가 마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호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 제발 들어주세요. 유라가 뒤따라갔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어. 정말 바보 같았어.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라 씨, 정순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호가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고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이라면 민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삼촌 어디 갔어요? 왜 소리 질렀어요? 지은아, 삼촌이 좀 화가 나서 나갔어. 곧 돌아올 거야. 정순이 지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유라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이모, 울었어요? 왜 울어요?
유라는 지은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뭘 잘못했는데요? 삼촌한테 거짓말을 했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마음으로 사과하면 되잖아요. 삼촌은 착한 사람이니까 용서해 줄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유라는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이모, 우리 가족 되는 거 맞죠? 지은이의 질문에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해졌거든요. 지은아,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내일 학교 있잖아. 정순이 지은이를 방으로 보낸 후 다시 유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라 씨,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네.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차례예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호한테 계속 진심을 보여주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민호 씨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럼 그때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일러요. 정수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 씨, 저도 처음엔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복수를 생각했던 거니까. 정순의 따뜻한 말에 유라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진짜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네, 각오하고 있어요. 밤이 깊어가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민호 씨, 제발 안전하게.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쯤 드디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민호 씨, 유라가 달려갔지만 민호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네. 민호 씨가 걱정돼서요. 걱정? 웃기지 마. 복수하려던 사람이 무슨 걱정이야. 민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정순이 말렸지만 민호는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속으셨잖아요. 이 사람한테. 민호야,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 민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민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게 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그만 가줘. 민호 씨, 가달라고.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보죠? 민호야. 정수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유라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상처를 지켜보며 안타까웠지만 섣불리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 밥 먹어요. 지은이가 민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민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렇게 지내면 몸만 상해.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어보니 유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라의 얼굴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유라 씨, 들어와요. 정순이 문을 열어주자 유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계세요? 있긴 하지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전해주고 싶어서요. 유라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민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정순이 봉지를 받아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민호 씨가 잘 드시고 있는지 몰라도 유라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유라 씨, 어머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예요. 정순이 위로하려 할 때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가 와? 아, 민호는 유라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 유라가 일어서려 했지만 민호는 돌아서려 했어요. 민호 씨, 잠깐만요. 유라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할 말 없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유라의 절박한 목소리에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뭐? 저 정말 사랑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어요. 유라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호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소용있어요. 저 정말 바뀌었어요. 유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뀌었다고? 어떻게 믿어?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든 증명해 보일게요. 유라의 결연한 모습에 민호는 잠시 동요했습니다. 민호야. 정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라 씨 말 한번 들어봐도 되지 않겠니? 어머니까지. 이 아이도 피해자였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복수를 생각했던 거니까. 정순의 말에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한 게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랑해요.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왔구나. 지은이가 유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이모 왜 안 와? 많이 기다렸어.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유라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도 이모는 이모야. 삼촌도 이모 용서해줘야 해. 지은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른 일은 복잡해. 뭐가 복잡해?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 아니야?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 유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유라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지은이한테 잘해달라고 하셨죠? 정말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겠어요. 말은 쉽지. 민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유라는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 약속해. 정말이야?
진짜 우리 가족 될 거야? 그건 삼촌이 결정하셔야 해. 유라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네,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유라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진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네, 꼭 그럴게요.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씨,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보여주는 게 어때요? 네. 여기서 같이 살면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순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한 달만 해봐요.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순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꼭 지키겠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세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지은이도 같이 돌보고. 알겠습니다. 유라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한 달만. 고마워요, 민호 씨. 이렇게 해서 이상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간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지은이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도시락도 맛있을 것 같아.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지은이와 정말 친해졌어요. 그럼 이모가 정성껏 만들었거든. 유라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유라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걸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라 씨, 고마워요. 정순이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 기특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유라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야, 결혼식 언제 할 거니? 민호의 회사 상사가 집에 놀러 와서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애매하게 답했을 때 유라가 나서서 말했어요. 곧 정할 예정이에요. 빨리 하고 싶어서요. 유라의 말에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다음 달 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유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상사가 돌아간 후 민호는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방금 뭔 소리야? 결혼 이야기요? 우리 아직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 하지만 저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유라는 이 한 달 동안 자신이 보여준 변화로 충분히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해결됐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호 씨, 저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요. 노력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용서와 결혼은 다른 문제야. 민호의 단호한 말에 유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 씨,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 건지. 민호의 말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들리던데. 어머니, 유라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민호가 설명하려 할 때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진심이에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알아요, 유라 씨. 정순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언제까지요? 유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그건 민호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언제가 될지. 그럼 평생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유라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유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유라 씨, 어디 가요? 정순이 물었지만 유라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유라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라야, 어디 가?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에 가요. 갑자기 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망적이었어요. 유라 씨, 진정해요. 정순이 말렸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유라 씨,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민호 씨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유라가 현관으로 향했을 때 지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어디 가요? 지은아, 이모가 집에 좀 가볼게. 언제 와요? 지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모, 안 올 거예요? 지은이가 눈치채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싫어요. 이모 가지 마요. 지은이가 유라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이모는 꼭 가야 해. 왜요? 왜 가야 해요? 삼촌이 이모를 원하지 않으셔서. 유라의 말에 지은이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삼촌이 나빠요. 왜 이모를 보내요? 지은아,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면 안 돼요. 지은이의 울음소리에 집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지은아, 그만 울어.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이는 피했어요. 삼촌 싫어요. 이모 보내는 삼촌 싫어요. 지은아, 어른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이모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이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맨날 도시락 싸주고 같이 놀아주고 정말 좋은데 왜 보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은아, 진정해. 정순이 지은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모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지은아. 그럼 왜요? 왜 이모가 가야 해요? 지은이가 계속 울며 물었습니다. 그때 유라가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은아, 이모가 설명해 줄게. 이모가 삼촌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삼촌이 화가 나신 거야. 거짓말이 뭐예요? 처음에는 삼촌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어. 지은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 사랑해. 삼촌도 할머니도 지은이도 모두 사랑해.
그럼 됐잖아요. 왜 가요? 삼촌이 이모를 믿어주지 않으셔서 유라의 말에 지은이가 다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이모 믿어줘요. 이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는 지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걸까요? 지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삼촌, 제발. 이모 보내지 마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호는 자신이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지은아,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 유라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정순이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정순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유라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민호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마음에 물어봐. 유라가 없으면 어떨 것 같니? 정순의 말에 민호는 상상해 봤습니다. 유라가 정말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민호도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유라의 진심 어린 노력, 지은이를 돌보는 따뜻한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까지. 솔직히 허전할 것 같아요. 민호의 고백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씨,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 또 속을까봐. 민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민호 씨, 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진심으로 약속드릴게요. 유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주세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유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할게. 네. 결혼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결혼식을 하되 조건을 두는 거야. 정순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부부로 살아봐. 그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야. 1년이요? 그래. 1년 후에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면 그때 진짜 부부가 되는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야. 깔끔하게. 정순의 제안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그게 가능할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요즘 그런 부부들 많아. 정수는 의외로 현실적이었어요. 민호야, 어때? 민호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유라 씨는 어때요? 저는 좋아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죠. 유라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결정이야? 지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생각해? 정순이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모 안 가면 돼요. 지은이는 단순했습니다. 유라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럼 결혼식 준비를 시작할까요? 정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신부 입장입니다. 유라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민호는 유라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순님, 이 결혼을 축복하십니까? 주례사가 물었을 때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유라 씨, 우리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네,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특히 지은이를 친딸처럼 사랑하시겠어요?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유라의 대답에 지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떠니? 저도 유라를 믿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진심으로 노력해보겠어요. 민호의 대답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복수를 위해 민호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유라야,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당황했지만 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민호님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잘못된 정보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민호님의 진심을 느끼게 됐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합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으로. 유라의 고백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유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박수가 이어졌어요. 용감하네, 그 아가씨. 솔직한 사람이야. 진심이 느껴져. 하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유라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유라 씨. 정순이 유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정순의 말에 유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당신을 진정 인정해요. 그날 밤 민호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 미안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할 게 없어. 오히려 고마워. 민호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이제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이라고 했지만 벌써 확신이 서. 민호 씨, 나도 사랑해, 유라야. 드디어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왔습니다. 1년 후 이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유라는 지은이를 친딸처럼 키웠고 정순도 진짜 딸처럼 아꼈어요. 정순은 창가에 앉아 행복한 가족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과거는 흉터로 남았지만 흉터 위에도 꽃은 피는구나.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사연 모음이었습니다.